지난주 빈칸인데 제가 4번 문제 답을 잘못 채워드린 것 같아요. 그 4번에 SO2 생성 엔탈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성 엔탈피는 가장 단순한 원소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생성 엔탈피를 알고 싶으니 가장 간단한 원소 물질로부터 얘를 생성한다 해갖고 아이고야 ES 제가 상태는 일단 생략할게요. 3O2 해갖고 생성물에 어디 갔니? ESO2 플러스 O2 이렇게 쓰고 얘를 이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빼서 없애주시면 ES 플러스 EO2 화살표하고 ESO2까지가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죠. 여기까지 썼을 때. 근데 지금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 요거를 계산하실 때 내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이용하여 요 화살표를 계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개 화살표 방향이 모두 똑같은지 확인을 하세요. 세 화살표 방향이 모두 똑같으면 그냥 단순히 빼주시면 되거든요. 얘도 어차피 이쪽으로 갈 때 변하는 에너지니까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럼 셋 다 화살표 방향이 같은 경우 이거에서 이거를 빼요. 그래서 B에서 A를 뺀 양이 얘의 엔탈피 변화량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성 엔탈피는 1몰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다 1로 바꾸면 얘도 여기서 2로 나눠주면 끝나요. 내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잘못 붙여줬어요.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이것 자체가 다 화살표 방향이 통일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미 통일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B값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고 A값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가 붙은 거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통일이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생성 엔탈피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얘의 분해 엔탈피도 SO3에서 얘는 이렇게 가야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가장 단순한 원소 물질까지 가야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ESO3 화살표하고 ES 플러스 3O2인데 분해 엔탈피도 다 1몰 기준이므로 2로 다 나누면 이게 2분의 3이 되면서 원래는 이게 델타 H의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 마이너스 델타 H에서 마이너스 B가 되어야 얘 엔탈피 변화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2로 나누었으므로 2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까지 가야 얘의 분해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때 일단 화살표 방향을 다 맞춰요.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자, 이 값을 구해라 이랬어요. 만약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델타 H1이다. 이거 AB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건 맞는데 화살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일단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B에서 A를 뺀 값 얘부터 먼저 구하시고 근데 여기서 반대니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겠구나. 이렇게 먼저 화살표 방향 맞추시고 합차를 해주신 후 화살표 방향이 반대면 거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방향 맞춰서 계산할 때는 풀마 안 붙이시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못 채워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요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자, 우리 숙제를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85쪽에 2번에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가 상태 변화인 건 알죠? 여기가 상태 변화인 것도 알죠? 그러면 내가 이 구간을 1번 구간이라 하고 이 구간을 2번 구간이라 하면 1번 구간에서는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냐면 얼음이 물로 녹을 거란 말이에요. 고에서 지금 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왜 온도가 일정한 겁니까? 나는 지금 계속 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열을 하는데 온도가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내가 가열할 때 준 열을 상태 변화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쓸 열은 현재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에서 액으로 갈 때 흡수한 열, 요 1번 구간 내에서 얘가 흡수한 열, 이 열이 결국은 무슨 열이에요? 융해할 때 흡수한 열. 지금 이 구간에서 융해 열을 흡수를 이만큼 한 거예요. 고에서 액으로 간 게 융해잖아요. 그리고 2번 구간 같은 경우는 액에서 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흡수하는 열은 결국 기화열이거든요. 내가 기화열을 흡수하여 상태 변화하는 데 쓴 것이죠. 딱 봐도 지금 여기서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했다는 게 불꽃의 세기는 똑같이 줬어. 계속 일정한 불꽃으로 가열해 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공급한 열량은 지금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융해하는데 시간이 요만큼 걸리고 얘는 융해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렸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열을 줬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놈은 열을 많이 가해야만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융해열보다 기화열이 훨씬 크다는 의미가 되죠. 이해돼요? 더 많은 열을 줘야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기화열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요 수평한 구간에서의 열은 상태 변화할 때 출입하는 열량, 뭐 융해열이나 기화열이나 이런 열을 의미하고, 기울기가 변하는 구간 있죠. 상태 변화하지 않는 구간. 여기 0부터 T1 구간 같은 경우는 고체인데 얼음인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짜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를 온도 변화에 쓴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도 액체인데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같은 시간 동안 가해준 열량은 어쨌든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크냐면 이쪽이 기울기가 커 보여요. 그렇죠? 기울기가 크다는 게 무슨 의미죠?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율이 크다. 같은 시간 동안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비열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소리죠.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쉽게 변했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쉽게 변했다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비열이 작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기울기하고 비열 사이엔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기울기가 커? 온도가 빨리 변해? 아, 비열이 작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기울기의 반비례 관계다를 이용하시면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의 비열의 비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평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보는 방법, 온도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보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다른 거 질문 없어요? 116쪽 12번. 일단 EAB면 어떻게 생겼겠니? A와 B가 결합해 있는 이러한 분자 두 개, 이러한 분자 두 개. 이게 다 끊어져서 A2와 B2가 되는 이러한 관계예요. 그렇죠? 자, 지금 그리고 A2, B2, AB 1몰 결합이 끊어질 때의 엔탈피 변화. 아이고, 어렵게도 썼다. 결국은 A와 A 사이의 결합, B와 B 사이의 결합, 그리고 A와 B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얘네들의 결합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그걸 결합 에너지라 불렀었잖아요. 결국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A, B, C 사이의 대소관계는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럼 기억 좀 보세요. A2는 B2보다 결합을 끊기 어렵다. 여러분, 이 값이 셋 중에 제일 커요. 이 값이 크다는 건 결합을 끊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즉, 결합을 끊기 어렵다죠.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끊기 어려운 거야.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결합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얘가 제일 결합 끊기 어려운 거예요. 왜? 결합 에너지가 최고로 크잖아요. 그 다음 이거의 반응 엔탈피,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응 엔탈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면 됐어요. 근데 반응물에는 이게 2가 붙어 있으므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얘 하나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C에 앞에 개수만큼을 곱해주셔야 돼요. 2번 끊어야 되니까 총 결합 에너지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는 A2 거 그리고 B2 거 이렇게 해야 이 반응의 총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구할 때는 뭐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이니까 개수까지 곱해줘야 돼요. 이 두 번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사이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이게 델타 H, 즉 X 값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반응 엔탈피는 C-C이다? 틀렸죠? 이렇게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X값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주어진 식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문제에 주어진이랑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A와 B가 결합하여 AB가 될 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AB의 결합 하나를 끊을 때 얘 역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AB의 결합 하나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결합 에너지 아니에요? AB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맞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국은 이거의 반응 엔탈피 아니에요? 반응물 AB에서 생성물 AB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럼 크기로는 C가 되고 화살표가 아래로 가니 마이너스. 방출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반응을 할 때 방출하니까. 그래서 니은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C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AB를 끊기 위해서 이만큼을 흡수해야 된다면 AB를 결합시킬 때 다시 이만큼을 방출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위에 있는 반응식인 줄 알았는데요. 니은도 맞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14번으로 가도 되겠어요? 이게 얘네들 결합 끊기 위해 필요한 결합 에너지를 지금 A, B, C, D로 알려준 거예요. C는 D보다 크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중결합보다 삼중결합이 삼중결합보다 에너지가 클 수는 없어요. 삼중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무조건 제일 커야죠. 끊기 어려울수록 결합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생성 엔탈피, 자 이거 얘의 생성 반응식 써볼게요. 가장 단순한 원소 물질로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반응식을 쓰자면 3H2 화살표하고 2NH3 원래 기본 반응식은 이렇게 쓰죠. 근데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얘 1몰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반응의 엔탈피를 내가 먼저 구해볼게요. 이 반응식의 엔탈피는 결합 에너지를 갖고 구할 거예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야 됩니다. N2는 삼중결합이니까 얘의 결합 에너지는 D예요. 그쵸? 그리고 수소 H2의 결합 에너지는 A인데 이런 게 3번 끊어져야 됩니다. 이런 분자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를 빼야 돼요. NH3 여러분 NH3는 이렇게 생겼어요. N과 H 하나당 결합 에너지가 B만큼 저장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게 한 분자당 3개 있으니까 총 3B에다가 이런 분자가 또 2개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요. 이 NH3 같은 경우 총 3B의 결합 에너지에 곱하기 이런 게 2분자 이렇게 해주셔야 전체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자당 결합이 여러 개면 결합 하나당 결합 에너지를 다 합에 넣어주셔야 돼요. 결합 하나 다 끊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면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D 플러스 3A 마이너스 6B가 나와요. 이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죠. 근데 나는 얘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생성 엔탈피는 얘 1몰 기준으로 출입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걸 모두 2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2로 나눠주셔야 얘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 1몰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준 값이 저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맞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이해했습니까? 일단 한 분자당 결합이 여러 개면 얘네들을 다 계산해 넣어주셔야 되고 이런 분자가 또 2분자야? 그럼 또 그거 개수까지 곱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나는 1몰 기준으로 구하고 싶어. 이건 1몰 기준의 엔탈피 변화니까 모두 2로 나눠서 1몰 기준까지 구해야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는데 여기 있는 결합의 개수를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계산에다가. 그 다음 디귿
이놈의 반응 엔탈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얘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는 식을 구하시면 돼요. N2가 아까 얼마라고요? D요? 삼중 결합이니까 얘 D. 그 다음 H2가 A였나요? 하나니까 A. 반응물 결합 에너지 총합. 생성물 결합 에너지 보세요. 여러분 N2H2 어떻게 생겼어요? 설마 나는 이걸 못 그린다 하시면 크게 반성하시고 화학을 복습하셔야 돼요. N2H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합 에너지가 NN 사이의 이중결합 하나 C, 그리고 NH 사이의 단일 결합 2개 B짜리 2개 C 플러스 2B, 이게 얘가 총 갖고 있는 결합 에너지예요. 그래서 C 플러스 2B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반응물 거에서 빼주셔야 이 반응의 총 엔탈피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뺀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결합 하나하나 다 계산해 넣어주셔야 돼요. 즉 이걸 하려면 분자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분자구조 그려서 아 여기에 얼마 저장됐고 여기에 얼마 저장됐구나 이거를 다 계산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자가 2개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18페이지 헤스 법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스는 여러분이 열화학 반응식을 이해했으면 정말 쉬워요. 진짜 쉬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화반응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NaOH하고 HCl을 섞어서 중화반응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중화반응할 때는 당연히 발열반응이니까 열이 방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NaOH가 원래 얘가 가루예요. 가루. 원래는 고체예요. HCl은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내가 실험을 시작한다 치면 얘네들을 섞어서 반응을 시킬 때 이 고체를 물에 녹여요. 물에 녹여서 NaOH 일단 수용액으로 바꿔요. 수용액이 돼야 이온화해서 이쪽에 수산화이온과 이쪽에 수소이온이 결합하여 이제 물을 생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체 상태에서는 바로 반응이 안 되니까. 이 NaOH가 물에 녹을 때에도 열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용해열이라 그래서 녹을 때도 에너지 출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열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내가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1번 에너지라고 칠게요. 그래서 녹을 때도 에너지 방출을 했고 녹였어요. 수용액이 됐어요. 그럼 이제 수용액이 되면 얘네들을 섞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혼합 하면 이 안에서 막 중화 반응을 해갖고 중화열이 딱 나와갖고 또 열에너지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 시 방출하는 중화열을 제가 2번이라 하죠. NaOH 수용액으로 만들 때 열 한번 방출했고 그 다음 HCl하고 섞어서 중화열 한번 또 방출했고 2번 방출을 했어요. 근데 아니 선생님 얘는 수용액이니까 이미 물에 녹아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다가 고체 NaOH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서 녹이면 안 됩니까? 꼭 물에다 한번 녹여갖고 수용액으로 만들어 섞어야 됩니까? 아 돼요. 이 고체를 그냥 요 HCl 수용액에 갖다 때려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수용액도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요. 일단 녹으면서 수산화이온이 나왔는데 여기 수소이온도 있네? 동시에 결합. 이 2개가 사실 한 방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다 갖다 녹이면. 대신 이제 여기다 녹이면 NaOH가 물에 녹을 때 나오는 열과 녹으면서 동시에 중화반응이 일어나서 나오는 중화열이 합쳐져서 2개가 한 방에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중화열은 엄밀하게는 2번이 순수한 중화열이에요. 일단 결합할 때만 나오는 열. 그러다 보니 고체를 바로 저렇게 때려 넣지 않는 이유는 고체인 애를 여기다 바로 넣어서 중화반응을 시켜버리면 제가 물에 녹으면서 나오는 용해열이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순수 중화열 계산이 어려워서 저렇게 안 하는 것일 뿐 그냥 중화 반응만 시킬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때 따로따로 녹일 때 방출하는 열량이나 그냥 한 방에 녹이는 거 반응하는 거를 같이 해서 방출한 3번이나 결국은 따지고 보면 총열량은 똑같아요. 내가 2단계를 거쳐가든 한 방에 하든 처음과 끝에 결과만 같으면요 어느 단계를 거쳐가든 출입하는 총 열량은 언제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3번처럼 하면 순수 중화율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따로따로 하는 것일 뿐. 즉 내가 처음하고 끝, 시작과 끝만 같으면요,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반응을 시키든 출입하는 총 열량은 무조건 동일하다. 이게 헬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헬스 법칙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총 열량 불변 법칙. 어쨌든 전체 열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방출하고 그 흡수하는 열량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아니 선생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거나 한 번에 하거나 출입하는 열이 같을 수밖에 없지. 왜 굳이 이거를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해 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어디에 이용해 먹냐면 우리 그 탄소 연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탄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연소를 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제대로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100%? 근데 얘가 제대로 완전 연소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 완전 연소가 안 되냐, 뭐 온도가 좀 낮다든가 아니면 산소가 좀 모자라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가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개수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나 지금 용기 안에서 연소를 시켰는데 완전 연소가 안 됐어. 일산화탄소가 좀 나왔어. 야, 나 완전 연소 시키고 있네. 얘를 계속 연소시키면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또 반응하여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한 방에 탄소를 완전 연소 빡 시키면 1번 반응처럼 되겠지만 이게 한 방에 제대로 연소가 안 됐어. 한 번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이거를 한 번 또 태워갖고 완전히 싹 연소를 시켜서 두 번 나눠서 연소시켜도 결국은 2번, 3번처럼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100%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1번은 한 방에 간 거, 2, 3번은 지금 한 번 중간에 일산화탄소를 거쳐간 거잖아요. 2, 3번식을 더하여 1번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개씩을 합쳐서 그냥 야 하나로 퉁치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씩을 내가 더해볼게요. 이때 1번에서 출입하는 열량, 아저씨 그만 자 좀. 1번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제가 H1이라 하고 2번의 열량을 H2, 3번의 열량을 H3로 표시할게요. 내가 2, 3번을 더할 거예요. 2, 3번을.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요? 화살표는 등호와 같아서 좌변, 우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하면 없어져요.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 걸 더해볼게요. EC 플러스 EO2. 지금 좌항엔 이것만 남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ECO2.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엔탈피들도 다 똑같이 합을 해줘야 돼요. 2번식과 3번식을 더했기 때문에 2번 반응의 엔탈피로 3번 반응의 엔탈피 더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총 반응의 엔탈피예요. 1번식이랑 다른데요? 개수가 2배잖아요. 그럼 나누면 되죠. 2로 모두 나눠주면 주의할 점, 얘도 나눠야 돼요. 똑같이. 엔탈피 변화까지 다 계산해 넣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1번 반응이랑 똑같아졌잖아요. 이게 결국 1번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 H1과 똑같아요. 즉 내가 탄소를 연소시켜 한 방에 CO2를 만들 때 방출한 열량과 중간에 일산화탄소를 한번 거쳐갔을 때 방출한 두 열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하나 결국 처음과 끝 전체 출입한 열량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헬스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냐면 아니 한 방에 연소시키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이 엔탈피 변화라는 게 실제로 측정이 실험적으로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탄소가 산소를 만나 완전 연소될 때 H1을 구하고 싶으면 진짜로 탄소를 준비해갖고 완전히 연소시켜서 몇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측정을 해봐야 저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얘는 실험적으로 측정이 돼요. 완전 연소 싹 시켜가지고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돼요, 실험으로. 그리고요, 이것도 돼요. 일산화탄소만 갖다 모아가지고 산소와 반응시켜 이산화탄소 만들 때 H3도 되는데 문제는 이 자식이 실험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탄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일산화탄소를 얻는 이 불완전 연소라고 하죠. 저 불완전 연소는요. 아무리 내가 조절을 잘해도 100% 불완전 연소만 일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가 섞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2번 반응만 일으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1,3은 돼요. 1,3은
반응하면 되는데 2번 반응은 안 돼요. 그럼 내가 2번 반응의 엔탈피 변화 델타 H2를 구하고 싶어도 쟤는 실험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얘네들 사이의 합차 관계를 이용해서 H1, H3를 구한 다음 이 식에 넣어서 H2를 계산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헬스 법칙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반응은 실험으로 엔탈피 변화를 못 구하는 반응이야. 그러면 얘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가능한 실험 여러 개 해갖고 합차해서 걔 거를 구하는 데 써먹으려고 지금 이 법칙을 만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헬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헬스 법칙 밑에 보면 그 118쪽에 산화칼슘 얘기도 있어요. 산화칼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이 산화칼슘이라는 애가 그 물에 녹으면 염기성 물질을 형성하거든요. 아까 수산화나트륨 녹이는 거랑 똑같아요. 염산 수용액에다가 얘를 그냥 바로 때려 넣어요. 그럼 얘가 염산 수용액에 녹으면서 염기성 물질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그 염기성 물질이 얘랑 중화 반응을 해갖고 열이 딱 나와요. 한 방에 이게 다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따로따로 해. 일단 얘를 물에 녹여서 염기성 물질부터 만들어. 사실 얘 물에 녹일 때도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수용액하고 얘를 반응시켜서 중화 반응도 시켜.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사실은 중화 반응 시에 나온 열이죠. 그죠? 사실은.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게 1번이니 실험해가지고 확인해보면 이때 방출된 총 열량의 합과 이때 한 번 방출된 열량이 계산해보면 똑같은 게 확인이 돼요. 아, 중간에 뭘 거쳐가든 안 거쳐가든 전체 열량은 똑같구나.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만 자, 이 인간들아. 날도 시원한데 왜 자꾸 처자는 거야? 응? 하긴 오늘 자 여기 119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네모 박스 안에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의 식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수를 2로 맞춰놓고 하니까 마지막에 요 1번식이랑 맞추느라고 2씩 나눠서 엔탈피 변화가 2로 나눠졌지만 여기 119페이지에 주어진 예시는 애초에 얘네들의 반응 자체를 다 1몰 생성으로 맞춰놔서 개수가 전부 2분의 1이 붙어있죠? 그래서 얘네는 더하고 빼보면 화학 반응식은 더하고 빼는 게 돼요. 1번 경로, 2번 경로의 식을 더하면 1에서 3으로 바로 가는 총 반응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로 2의 두 단계로 간 2, 3을 더했더니 경로 1 반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딱 봐도 이거 더하면 없어지고 2, 3 더하면 2분의 1 더해서 O2 되니까 1번 반응 되잖아요. 이때 출입한 열량과 이때 출입한 열량을 더하면 총 출입한 열량과 같아야겠구나. 아, 1, 3은 열량이 실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네. 그럼 실험으로 안 되는 2번 열량을 구할 수 있네. 이럴 때 써먹는 게 헬스 법칙이에요. 괜찮죠? 아, 쉽다. 너무 쉽다. 이 120페이지에 있는 것도 아까 제가 해드렸던 NaOH를 녹여서 염산과 중화 반응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바로 때려 넣을 거냐 그거 실험으로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때려 넣었을 때 방출하는 열량 한번 계산해보고 실험적으로 그 다음 두 단계 거친 거 따로따로 열량해서 진짜로 합이 되나 이거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실험적 오차를 제외하면 진짜 맞더라를 확인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21페이지 표준 생성 엔탈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진짜 자면 안 돼요. 진짜 자지 마요. 정신 차려요. 우리가 생성 엔탈피는 이미 배웠어요. 생성 엔탈피가 뭐예요? 어떤 물질 1몰을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얻어낼 때 출입하는 열량. 이게 이제 생성 엔탈피 아니겠어요? 근데 표준자가 붙었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 이 생성 엔탈피를 표준 상태에서 실험했을 때 출입한 열량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 그래요. 그냥 아무 상태에서나 이걸 해가지고 얻으면 생성 엔탈피고요. 표준 상태에서 이 실험을 했으면 그게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표준 상태가 뭔데요? 자, 표준 상태는 1기압 기준입니다. 1기압 하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출입하는 열량, 그게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생성 엔탈피 중에서도 표준 상태에서 실험하는 생성 엔탈피. 그럼 1기압이면 다 표준 상태입니까? 원래 표준 상태에는요, 온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몇 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다 이런 게 없어요. 원래 1기압만 표준 상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관용적으로 온도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보통 그냥
25도씨에서 실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표준 상태는 기압만 정해져 있습니다. 1기압 하에서 실험하면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자,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요. 얘네가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이잖아요. 이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들은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봐요.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봐요. 그리고 H2O를 생성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발열이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의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엔탈피를 빼니까 이만큼 줄어갖고 이 감소한 양이 지금 285.8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H2와 2분의 1 O2의 원래 갖고 있던 엔탈피, 이게 H2O의 엔탈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생성 엔탈피 아니겠어요? 이걸 표준 상태에서 실험했을 때. 근데 사실 선생님,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라면서요.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거지. 여러분, O2와 H2 물질 자체의 엔탈피가 0이겠어요? 세상에 내부에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0인 물질이 어디 있어요? 절대 0도가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내부에 에너지를 무조건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절대 0도가 아니라면. 그러나 어차피 얘네들이 내부에 가지는 에너지는 계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그냥 얘네들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0으로 잡자. 기준점을 여기로 0으로 우리가 잡아버린 거예요. 여기를 0으로 잡으나 여기를 0으로 잡으나 여러분, 변화량이 285.8인 건 변하지 않죠. 우리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물질이 놓여 있어요. A점에. 여기에 어떤 물질이 B점에 놓여 있어요. 내가 A부터 B까지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줄 변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준점을 지면으로 해도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10줄이고요. 기준점을 여기로 해도 A에서 B로 올렸을 때 변화량은 10줄이고요. 기준점을 여기로 해도 A에서 B로 올렸을 때 변화량이 10줄인 건 변하지 않아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하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야, 어차피 얘네들의 정확한 엔탈피 구하지도 못하는데 순수한 원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그냥 0으로 잡자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변화량이니까. 우리는 에너지 출입량만 알면 되니까 엔탈피 변화량만 구하면 되잖아. 내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도 변화량이 285.8인 건 변하지 않으니 얘네를 0으로 놓고 얘네들의 생성 엔탈피를 구한 걸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다 0이 되고요. 거기로부터 생성된 화합물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 지금 자료로 표준 생성 엔탈피가 그래서 주어져 있다 칩시다. 그래 놓고선 이거 메테인 연소 반응이다. 메테인 연소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반응 엔탈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뭐가 있어요?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알아요. 이걸 문제에 준 거예요. 얘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왜? 원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빡이니까 제 엔탈피는 어차피 없어도 돼요. 그러면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 CH4부터 내가 식을 여기 보여드릴게.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한 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1몰이 생성될 때 표준 생성 엔탈피 이만큼이 출입하는구나. 이건 표에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또 내가 아는 거 뭐예요? 얘 거 알아요. 얘 거.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럼 얘의 생성 반응식 쓰고 이만큼이 제 표준 생성 엔탈피. 그 다음 얘 것도 알아요. H2O 거. H2O 것도 생성 반응식 쓰고 표준 생성 엔탈피를 표시한 후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이 세 개의 생성 반응식을 잘 더하고 빼면 이 반응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고만 찾아라고 이 왼수야. 만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반응식을 만들고 싶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더하고 빼주면 좋겠습니까? 잘 봐요. 지금
내가 최종 만들고자 하는 건 이 반응식이에요. 저 세 개의 반응식을 잘 더하고 빼서 이걸 만들 거예요. 반응물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CH4. 근데 CH4가 여기는 생성물에 밖에 없는데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고 남은 이 CH4가 반응물 쪽으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반응물 쪽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쟤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항을 해줘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둘 다 흑연이 보이지만 이 반응식에는 흑연이 없어요. 그럼 쟤는 없애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2번식에서 1번식을 일단 뺄 거예요. 빼는 이유는 흑연은 없애고 CH4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좌항으로 옮겨오기 위해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빼면요. 얘 없어지고 O2 마이너스 EH2가 되죠. 2번에서 1번을 뺀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하고 마이너스 CH4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식에 마이너스 안 쓰잖아요. 이항해갖고 마이너스 없애줄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O2 플러스 CH4부터 쓸게요. CH4 좌변으로 이항했어요. 플러스 O2 화살표하고 EH2는 우변으로 갔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번식에서 1번식을 뺀 식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점 2번식에서 1번식을 뺐으니 엔탈피도 빼줘야 돼요. 이 반응의 엔탈피는요. 2번 엔탈피에서 1번 엔탈피를 뺀 만큼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아직 안 끝났어. 3번식이 남았어요. 자, 얘랑 3번식을 어떻게 요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이 식이 나올까요? 일단 H2O의 앞에 개수에 2가 붙어있고 O2에도 2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3번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한 후 요 식에다가 더해주면 최종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번식에다 2를 곱한 값을 더해줄 거예요. 이번엔 빼는 게 아니라 더해요. 그러면 요 식에다 2를 곱해서 요 밑에 식에 더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나? CH4 플러스 그리고 여기 2분의 1 O2가 O2로 될 거 아니에요. 이 식 곱했으니까 개수가 지금 2, 그 다음 1, 2 이렇게 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1O2 있고 여기에도 1O2 있으니 합쳐서 여기 2O2가 돼요. 그 다음 여기는 EH2가 있었는데 어머 나 CO2 어디 갔어? 이 식에서 이 식 빼다가 CO2 사라졌어. 미안. 여기 CO2 있었는데 그죠? 이 식에서 1식 빼다가 여기 CO2를 빼버렸네. 이쪽에 CO2가 빠졌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EH2 여기에 EH2 서로 다른 변에 있으니까 사라질 것이고 우변에는 누구만 남는지 알아요? 여기에 있었던 CO2와 여기에서 온 EH2만 남아요. 2 이렇게 남아요. 내가 원하는 식이 나왔다. 그리고 요 식 델타 H2 마이너스 델타 H1이었던 이 식에다가 지금 여기에 2배를 곱해서 더해준 3이니 셈이니까 얼마가? 3델타 H3까지 2델타 H3 정신 갖다 두는 거야. 2델타 H3까지 여기에 더해줘야 이 식의 총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H1, 2, 3가 다 있잖아요. 계산기에 때려 넣으시면 이 반응의 총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아,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이걸 맨날 더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세요. 얘를 갖다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델타 H1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델타 H2 플러스 2델타 H3잖아요. 마이너스 델타 H1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이너스 델타 H1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얘의 생성 엔탈피가 델타 H1 아니었어요? 그리고 델타 H2, 3는 어디서 온 거냐면 얘가 델타 H2, 얘가 델타 H3인데 얘는 개수에 2가 붙어있네요. 그러면 우리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 얘 거하고 얘 거 2델타 H3 한 거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1 왜냐면 어차피 얘 거는 0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한 거랑 이거 열심히 다 더해서 계산한 거랑 식이 같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원래는요 내가 얘네들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어요. 이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놈의 표준 생성 엔탈피 다 식을 써. 전부 다 어떻게든 더하고 빼갖고 요 식을 만들어. 얘네들 어떻게 더하고 뺐으니까
엔탈피들도 어떻게 더하고 빼면 되겠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복잡하게 다 하지 않아도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 얘는 앞에 2가 붙었으니 2 붙이고 여기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을 빼주면 그냥 얘의 반응 엔탈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다 합차 안 해도요.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으면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그냥 얘의 반응 엔탈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앞으로는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전체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고 싶어요. 응?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원래 가장 정석의 방법은 이거죠. AB의 반응물의 총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총 에너지가 있으니 생성물 거에서 반응물 거를 빼가지고 이 차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 이게 원래는 기본 방법이지만 문제는 이것과 이것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이 방법 대식 쓸 수 있는 걸 뭘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1번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결합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구했죠? 반응물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 총합을 뺐어요. 왜 얘는 반응물 거에서 생성물을 빼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애와 이런 애를 반응시켜 이런 애를 만들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일단 결합을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끊기 위해 결합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형성할 때는 그 결합만큼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가 다시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끊기 위해 흡수한 에너지가 얘네들 결합시킬 때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크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흡수한 게 방출한 거보다 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전체 흡수한 게 되잖아요. 흡열 반응이 되는 셈이라고요. 흡열 반응이 되면 델타 H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요? 풀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빼야 풀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는 이 델타 H 부호를 맞추기 위해서 반응물 거에서 생성물 걸 빼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배운 거. 뭘 이용해요? 헤스를 이용해요. 헤스 법칙을 이용해서 야, 이 반응에 출입하는 열량을 바로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얘를 뭔가 다른 거를 거쳐가는 반응을 이용해서 여기 거하고 여기 건 좀 구하기가 쉽네? 야, 2개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하나. 이게 이제 오늘 배운 헤스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표준 생성 엔탈피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델타 HF하고 여기 동그라미를 붙여요. 델타 HF까지는 표준이란 뜻이고요. 생성이란 뜻이고요. 얘가 이제 표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한 다음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 거를 빼는 방식. 이렇게 어떤 반응의 반응열을 구할 때는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배운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어렵죠? 아니 122쪽 봐봐요. 122쪽에 여기 맨 밑에 보면 Q1 있거든요. 못하면 바보야 이거 이제. 야, 가나 반응을 주고 여기서 얘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래. 얘 봐라. 이거와 이거가 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얘를 만드는 반응이니까 딱 봐도 가나를 잘 더하고 빼면 요 세 번째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니?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더하고 빼야겠냐 이거예요. 딱 봐도 여기에 2씩 곱해야겠다. 그래서 2A, 2B, 2C, 2D를 만든 후 어떻게 해? 2개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 대신 위에다 2를 곱했으니 엔탈피에도 2를 곱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곱한 다음 2개 더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2C 사라지고 2D 사라지고 여기서 B 하나 사라지고 이쪽에 B 하나만 남는 거죠. 그리고 2A 남고요. 화살표하고 이쪽에 3, 2만 남고 딱 맞네? 그럼 여기에 2배 한 다음 얘를 더한 거 이게 델타 H와 같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델타 H1 플러스 델타 H2가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잘 더하고 빼면 최종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 물론 엔탈피도 똑같이 곱하고 더하고 빼줘야 돼요. 이게 헤스예요.
정신 차리고 봐요. 이해했어요? 여기 Q 2번도 봐봐요. 이제 감 오죠? 가나식 잘 조율해서 요 밑에 식을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조율하면 얘가 나오겠어? 이제 해봐요. 여기엔 반응물에 가 있는 놈이 여기는 생성물에 가 있네? 그러면 일단 나식에서 가식을 빼줘야 될 것 같죠? 그래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얘가 좌변으로 건너올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계수에 2가 붙었잖아요. 2씩 곱해요. 물론 여기도 곱해야 돼요. 얘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빼먹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내가 나식에서 가식 2배 한 걸 빼볼게요. 그럼 남는 게 뭐냐? ES 사라지고요. 좌변에는 뭐만 남냐면 O2. 3O2에서 2O2를 뺐으니까 O2만 남죠?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얘가 넘어와요. 좌변으로 ESO2. 그리고 이쪽에는 ESO3. 봐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 델타 H는 여기에 2배 한 다음 얘를 더해서 뺐습니까? 뺀 거군요. 델타 H2에서 2델타 H1을 빼서 나오는 값이니 이거는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잘 조율해서 더해보면 마지막 식이 나온다. 이게 S예요. 138 자발성까지 하면 요 3단원이 끝나고 3단원이 끝나면 기말고사의 절반 정도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기말 때 4단원 진도만 남는 거예요. 4단원은 반응 속도인데 반응 속도를 좀 나갈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시간상으로는 못 나갈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수험고가 시험을 너무 빨리 봐가지고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이라 다음 주부터 수험고 같은 경우는 이제 5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좀 해보고 138페이지 일단 자발성으로 갑시다. 여긴 되게 쉬워요. 우리 엔트로피라고 엔탈피랑은 다른 거 알죠? 엔탈피는 결국은 출입하는 열량이고요. 엔트로피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무질서도, 혼잡도 혹은 무질서도.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 얼마나 무질서한가의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에서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꼭지로 막혀 있어요. 한쪽은 기체 입자가 몰려 있고 한쪽은 진공이에요. 근데 내가 꼭지를 열면 얘네가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지를 열기 전에 한쪽에만 기체가 몰려 있는 상태, 꼭지를 열어서 양쪽에 퍼져 있는 상태, 어느 쪽이 더 무질서한 상태입니까? 당연히 퍼져 있는 상태가 더 무질서한 상태죠. 한쪽에 몰려 있는 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퍼져버린 건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반응은 항상 질서가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향수를 찌뿌렸어요. 처음에는 향수 분자가 여기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분자 운동을 스스로 해가지고 저 끝까지 확산이 되면 이제 이 교실 전체에 향수 분자가 차는 거잖아요. 자, 향수가 여기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랑 교실 전체에 퍼져 있는 거랑 어느 쪽이 더 무질서한 거예요? 전체에 퍼져 있는 게 무질서한 거죠. 항상 모든 자연계의 반응은 무질서함이 증가하는 반응,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모여있던 향수 입자가 퍼지는 건 자연적으로 가능하지만 자, 이 교실에 퍼져 있는 향수 분자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여기다 모을 거예요. 이거 자연적으로 가능해요? 가만히 놔두면 얘네가 다시 모여가지고 한 방울의 향수가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여있는 건 질서가 있는 거, 퍼진 건 무질서한 거, 항상 무질서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무질서에서 질서 쪽으로 되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가만히 냅둬도 진행되는 변화를 자발적인 변화라고 하고, 내가 뭔가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일으켜야 되면 비자발적 변화라고 하는데요. 자발적 변화는 다 뭐겠어요?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게 자발이에요. 모여있던 향수 분자가 퍼졌어. 이건 자발적이에요. 내비둬도 지들이 알아서 퍼져요. 그러나 퍼져있는 향수를 내가 다시 다 잡아올 거야.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게 비자발이에요. 뭔가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변화. 그럼 비자발적 변화는 당연히 무질서한 쪽에서 질서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비자발적 변화겠죠. 그래서 얼마나 무질서한가 그 척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해진다의 의미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해진다.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인 거예요. 그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자발적인 변화는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가만 냅둬도 알아서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변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억지로 시켜야 돼요. 구분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모여있던 게 퍼지는 건 자발이에요. 보세요. 무질서해지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나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이 우연히 한쪽에 몰려가고 다시 저기에만 몰려서 한쪽이 진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자연스럽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변화, 비자발적 변화예요. 그다음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잉크를 딱 떨어뜨렸어요. 내가 굳이 젓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가만히 냅두면 잉크가 퍼져갖고 물 전체가 잉크색이 되잖아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모여있다가 퍼졌잖아요. 그죠? 엔트로피가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무질서해졌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 물에 모여있던 잉크가 다시 지들이 알아서 가만히 냅뒀더니 모여가지고 한 방울의 잉크가 됐어. 야, 이거 가능해? 안 되죠. 가만히 냅두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변화. 이거는 비자발적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연계의 모든 변화는 엔트로피가 다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와 같은 의미로서 기호로는 S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제가 대문자 S 쓰면 엔트로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도가 크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자발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다 뭐예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자발적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뒤가 나오는 걸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모두 앞만 나오거나 모두 뒤만 나오는 경우의 수. 여러분,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6가지잖아요. 4의 제곱. 그죠? 그러면 16가지 중에 모두 앞인 경우는 2가지밖에 없잖아요. 확률이 8분의 1, 그러니까 16분의 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앞뒤가 섞여 있는 경우는 14가지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6분의 14. 당연히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나올 게 높아? 앞면 뒷면이 섞여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더 무질서한 거. 이거는 질서가 정연한 거. 아,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와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질서한 쪽이 또 항상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동전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앞, 뒤가 8분의 1이라도 되죠? 내가 동전을 한 1000개 던진다고 쳐봐요. 1000개가 앞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거의 나올 수 없는 확률이 되는 거죠. 아하,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나중 엔트로피에서 처음 엔트로피를 뺀 거.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최종 엔트로피에서 나중 거죠. 초기 엔트로피를 처음 거예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연계의 반응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델타 S가 0보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델타 S가 0보다 크겠죠. 나중 엔트로피가 처음 엔트로피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 S가 0보다 큰 게 엔트로피 증가. 이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되는 것이고, 델타 S가 0보다 작아? 이거는 나중보다 처음 엔트로피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즉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됐다는 뜻이잖아요. 아, 얘는 엔트로피가 감소했다는 뜻이니 비자발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엔트로피의 의미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엔트로피와 엔탈피의 차이점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엔탈피는 H로 표시해요. 출입하는 열량을 의미해요.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예요. S로 표시해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엔트로피가 어떤 경우에 증가하는지, 물론 굉장히 경우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보자 이거예요. 하나 추가해서 네 가지 봅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 자, 상태 변화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 야, 이건 대답 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상식적으로 고액기 중에 누가 제일 무질서한 상태예요? 기가 제일 무질서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분자운동 겁나 활발하고. 그러면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간다.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거꾸로 기에서 액에서 고로 가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에서 액으로 가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증가해요. 근데 기체는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굉장히 엔트로피가 큰 상태. 기체, 여러분들 물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몇 배나 증가하는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1000배 이상 증가해요. 엄청난 크기의 부피 증가, 거기서 엄청나게 미친 듯이 운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서 액으로 갈 때는 엔트로피가 조금 증가하지만 액에서 기로 갈 때는 무지하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뭔가 기체가 됐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대빵 많이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체 쪽이 제일 엔트로피가 큰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기체 분자. 그래서 여기 기체라는 표현이 붙은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다 기체네요. 이 반응이 일어나면요, 기체 분자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요.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네요.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엔트로피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는 엔트로피가 무지하게 큰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 증가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와,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하, 기체는 분자 수가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구나. 반면 이런 반응 같은 경우는 기체가 원래 총 4분자였는데 반응이 끝나면 2분자로 준단 말이에요. 기체 분자 수가 줄었네?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꼭 분자 수만으로 엔트로피를 우리가 사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엔트로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건이 포함되지만 기체의 엔트로피가 워낙에 크다 보니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면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있어도 얘가 압도적으로 엔트로피 증가율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얘가 거의 다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 엔트로피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체의 분자수가 증가하면 이 반응은 엔트로피 증가.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면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는 반응이구나. 보통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물질의 혼합. 야, 이것도 너무 쉽다. 아니, 상식적으로 섞이기 전과 섞이는 후 누가 엔트로피가 큰 상태예요? 섞인 후가 큰 상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순수했던 물질들이 혼합이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했구나. 보시죠? 엔트로피 변화율이 0보다 커요. 엔트로피가 증가했구나. 무질서해졌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갈수록 엔트로피 증가. 상태 변화할 때.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체 분자수가 늘었어. 엔트로피가 증가했어. 순수한 물질들이 혼합됐어. 엔트로피가 증가했어. 이렇게 보거든요. 네 번째 경우는 여기 조그맣게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물질이 용해될 때. 이 경우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 이제 특히 고체를 많이 줘요. 고체를 녹였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라고 칩시다. 소금. 자, 소금을 물에 녹였어요. 이거 엔트로피 증가해요? 감소해요? 질서가 있어진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죠. 고체는 분자, 얘는 분자가 아니죠. 이온들이 이제 따닥따닥 붙어갖고 NaCl이 있었을 텐데 물에 녹는 순간 이게 조각조각 다 이온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보통 용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봐요. 수용액 속에서 얘네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 특히나 이온 결합 물질의 용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으로 나눠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될 거잖아요. 그러나 기체가 용해되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HCl이 원래 기체인 건 알죠? 염화수소 원래 무색의 기체예요. 근데 얘를 갖다 물에 녹인 걸 염산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물에 녹였지만 기체를 물에 녹였어. 이건 과연 엔트로피의 증가냐 감소냐? 기체는 엄청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엄청 큰 부피로 움직이고 있다가 녹는 순간 요만큼의 수용액 속으로 모여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이 경우는 오히려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같은 용해여도
고체나 액체의 용해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는데 기체가 녹는 건 오히려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봐요.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구나. 지금 이 새로운 내용을 하는데 처자고 있어? 여기 계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빵 쉬우니까 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4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내가 비커를 하나 그리고요. 이 비커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합시다. 뭘 할까요? NaOH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으니까. 수산화나트륨, 원래 고체입니다. 이놈. 얘를 갖다가 물에 녹일 거예요. 자, 얘가 녹는 곳이 요 비커 아니에요? 얘가 용해되는 이 공간, 용해라는 반응이 진행되는 공간, 우리는 여기를 계라고 부릅니다. 계.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는 공간의 이 나머지 부분, 여기를 주위라고 불러요. 반응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은 계. 그 계와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주위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그런데 내가 얘를 갖다 여기에 녹였어요. 얘 녹이는 거 발열 반응이거든요. 얘 물에 녹으면서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얘가 물에 녹으면서 에너지를, 계에서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겠어? 주위로 방출하겠죠. 발열 반응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자, 주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었네요. 이놈이 계로부터 에너지를 얻었네요. 그럼 주위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이걸 엔트로피 증가로 보겠습니까? 감소로 보겠습니까? 온도가 올라갔어. 감소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기체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열 에너지를 얻어서 내 분자운동이 활발해졌어.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주위의 엔트로피, 이걸 주위라고 쓰겠습니다.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 즉 0보다 커요. 근데 계의 엔트로피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이 계 같은 경우는 자꾸 욕 같아. 계에서는 발음을 조심해야 돼. 얘가 고체였다가 녹았잖아요. 그리고 발열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의 엔탈피 변화. 얘 발열이에요. 그럼 이 계에서 일어난 반응의 엔탈피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발열 반응은 우리 엔탈피를 마이너스로 보잖아요. 그죠? 계 기준으로는 엔탈피가 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가 엔탈피가 음이라는 건 발열이란 뜻이니 얘가 발열이면 당연히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서 주위의 엔트로피는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즉, 계의 엔탈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는 항상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계가 엔탈피 감소하여 열에너지를 방출했으면 주위는 그 열에너지를 얻어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요. 그 다음 우리 이 계의 엔트로피도 한번 봅시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달라요. 엔탈피가 감소라고 해서 무조건 엔트로피도 감소는 아니에요. 자,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일단 엔탈피는 감소해요. 근데 얘 고체에서 용액으로 녹는 거 아니에요? 이 계의 엔트로피는 지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고체였다가 녹아서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고체였다가 이온이 되면 이건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엔탈피는 감소하고 이 계는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의 엔트로피도 증가하고요. 주위의 엔트로피도 증가하고요. 이 계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싹 다 합쳐서 이거를 전체 엔트로피로 보거든요. 그럼 얘가 용해되면서 계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총합하여 전체 엔트로피는 지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물에 녹을 때는요, 계의 무질서도도 증가하고요, 주위의 무질서도도 증가하고요, 합쳐서 전체 무질서도가 다 증가하네요. 이 반응은요, 무조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지금 어디서나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바꿔볼게요. 물에다가 뭘 녹일 거냐면 NaCl을 녹일 거예요. 고체. 여러분, 염화나트륨의 용해는 흡열이게요, 발열이게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는 흡열이게요, 발열이게요? 이거를 언제 배우셨는지 알아요? 고1 때 통합과학 발열 흡열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중학교 때도 했어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는 소금을 물에 녹이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제 소금이잖아요. 소금 흡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나한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이스박스 얘기 해드린 적 있을걸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막 넣어요. 얼음이 원래 보통 0도잖아요, 0도.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숟가락으로 막 갖다 퍼붓죠? 그러면 소금이 여기 녹으면서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막 영하 20도,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다 아이스크림 집어넣어놓고 보관하면 안 녹아요. 이거 메고 다니면서 산꼭대기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파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소금이 녹는 건 흡열이에요. 그러면 얘가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이에요. 자, 개의 엔탈피는 0보다 커요, 작아요? 흡열이에요. 개의 엔탈피는 0보다 커요. 엔탈피 변화량은. 왜냐면 흡열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잖아요. 그럼 얘가 흡열을 했어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얘가 흡열 반응을 했어. 주변에서 열을 뺏어갔어. 주변의 온도는 떨어졌겠지. 그럼 온도가 낮아졌으니 분자 운동이 둔해졌겠지. 주위의 엔트로피는 0보다 작겠네요. 내가 뭐라 그랬죠? 개의 엔탈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주위는 일단 엔트로피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개를 한번 다시 보세요. 개의 엔트로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고체였던 염화나트륨을 녹여서 액체가 되었어요. 이온화시켰어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질서가 생긴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개의 엔트로피는 또 증가거든요. 이 케이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는 지금 증가를 했는데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변의 엔트로피 감소량이 개의 엔트로피 증가량보다 큰 경우 합쳐보면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겠죠. 근데 개의 엔트로피 변화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보다 크면 합쳤을 때 이가 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합쳐서 0보다 크면 얘는 자발이 돼요. 어쨌든 개하고 주위를 합쳐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쳤을 때 이게 0보다 커지면 자발이 되는데 만약에 합쳤는데 이게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즉,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판단하려면요.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부호가 같잖아요. 근데 주위의 엔트로피는 사실 뭘 갖고 판단하냐면 개의 엔탈피로 판단해요. 얘하고 얘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관계예요. 개의 엔탈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는. 그러면 얘의 변화로 얘를 따지는 거니까 우리 모두 개 거 기준으로 봐요.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가 부호가 반대다. 이러면요. 항상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요. 여기에 내가 뭘 녹인다고 쳐요. 뭐 어떤 물질을 녹여요. 그랬더니 이게 흡열이에요. 델타 H 개가 0보다 작아졌어요. 거기다가 녹이면서 예를 들어 뭐 기체를 녹였다고 칠까요?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도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주위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라며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만약에 진행됐다 치면 주위 엔트로피도 감소, 개의 엔트로피도 감소, 합쳐서 전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응 제대로 진행돼요, 안 돼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반응인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왜? 전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내가 0보다 작다고 썼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제가 틀린 걸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이게 커야죠. 이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의 부호가 반대면요. 무조건 자발적이거나 무조건 비자발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가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자발이거나 무조건 비자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의 부호가 같으면요. 이 경우는 개하고 주위의 엔탈피를 비교해 봐야 돼요. 둘 중에 누가 크냐에 따라 자발이 될 수도 있고 비자발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반응의 자발성이에요. 자, 뒷장 반응의 자발성 피셨습니까? 외부 영향 없이 혼자서 일어나요? 자발적 변화예요. 외부 영향 없이 혼자서 진행돼요? 자발적 변화예요. 근데 외부 영향이 없어. 내가 억지로 시켜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비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 변화. 되었습니까? 그리고 자발적 변화는 항상 어느 쪽으로 가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모든 자연계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다 무질서해지려고 해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무질서를 나타내는 척도, 이게 엔트로피예요. 무질서도 이꼴 엔트로피 라 합니다. 기호로는 S로 나타내요.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 낮은 거에서 적은 걸 빼야죠. 변화량은. 근데 아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최종 엔트로피에서 초기 엔트로피를 뺀 것. 결국 낮은 거에서 적은 걸 뺀 거예요. 나중 엔트로피에서 처음 엔트로피를 빼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나오고, 이 변화량이 플러스가 될 때 자연적인 반응이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인 거예요. 자, 이거 엔트로피가 이게 지금 증가한다는 뜻이죠? 무질서해지는 거죠? 상태 변화는 어느 쪽으로 가야 무질서해요?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야 무질서해요. 만약에 고에서 기로 바로 간다? 겁나게 무질서해지는 거죠. 근데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거꾸로 가면 감소죠. 기에서 액에서 고로 가는 경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이구나. 승우야? 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 기체 분자 수는 증가해야 엔트로피가 커지는 반응인 것이고요.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체 분자수가 감소했어?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인 거예요. 간단하지요. 혼합. 아까 왜 따로따로 있다가 섞이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라 그랬잖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이 되는 경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혼합물을 내가 억지로 순물질로 다 분리해놨어요. 이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물질의 용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고나 액은 용해되면 증가지만 기는 오히려 녹으면 감소다. 오히려 엄청 활발하던 데서 여기로 몰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 변화예요. 자, 계 종류를 안 했어. 이런 미친. 아까 전에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계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 계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칩시다.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었다고 할까요? 그럼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일단 열 막 나오고요. 그 다음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산에다 금속 넣으면 수소기체 나오잖아요. 기체도 막 날아가고 그래요.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한 계, 우리는 이걸 열린 계라고 합니다. 열린 계는요, 물질 교환도 되고 에너지 교환도 돼. 열도 왔다리 갔다리 되고, 기체 발생하면 막 기체도 밖으로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게 열려있는 계예요. 열린 계.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뚜껑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체가 발생해도 나갈 수는 없죠. 물질 교환은 안 되는데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 이게 닫힌 계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거 안 다루기 때문에 열린 게 닫힌 게 그냥 둘 다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으니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에서는 둘이 똑같이 취급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이제 겉부분을 스티로폼으로 싸버린 거예요. 뭐 한 거야? 단열을 시킨 거죠. 에너지도 출입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물질도 에너지도 모두 왔다리 갔다리가 안 돼. 이러면 고립계예요. 단열시킨 거. 물질도 못 들어오고 나가고 에너지도 출입이 안 돼. 그럼 만약에 이게 고립계잖아요. 얘가 이 안에서 발열 반응을 하든 흡열 반응을 하든 주위의 엔트로피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립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위의 엔트로피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고립계는 개의 엔탈피 엔트로피만 신경 쓰셔갖고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네? 자발적이겠지. 이렇게만 보시면 되지만 고립계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개와 주위에서 에너지 출입이 가능한 열린 개나 닫힌 개만 주로 다룰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개의 엔탈피, 개의 엔트로피예요. 얘의 부호는 항상 누구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 주위의 엔트로피와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면요, 항상 자발이든 항상 비자발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만약 개의 엔탈피가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죠? 발열 반응 기준으로 제가 지금 쓴 거예요. 개의 엔탈피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는 부호가 뭐가 돼요? 개가 발열했어요. 그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주변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항상 자발적이어야 돼요. 개의 주위의 엔트로피가 플러스예요. 그럼 개의 엔트로피까지 증가를 한다면 주위와 개의 엔트로피 합친 전체 엔트로피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 얘는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어떤 식인지? 근데 예를 들어 개의 엔탈피가 플러스예요. 즉 흡열이에요. 자,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는 열을 뺏겼어요. 분자운동이 둔해져요. 마이너스가 돼요. 주위 엔트로피 감소해요. 거기다가 항상 비자발이 되려면 개의 엔트로피도 동시에 감소하여 두 개를 합친 전체가 다 음이 되면 합쳐서 다 엔트로피 감소니까 이 반응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비자발적 반응인 경우예요. 이 부호를 이미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얘와 얘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자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의 엔탈피가 음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죠? 발열이에요, 발열! 그럼 얘가 발열이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풀이에요, 마예요? 울지 말고 말해봐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풀이에요, 마예요? 풀이잖아요. 얘가 발열을 했으면 주변은 열 에너지를 얻어서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와, 무질서해진다. 주위의 엔트로피 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자발적이어야 돼요. 얘가 풀이고 개의 엔트로피가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얘와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케이스니까 얘가 음이면 얘의 엔트로피는 나 뭐 잘못 쓴 것 같지 않아요? 0보다 작고 얘가 그럼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동일한 경우군요. 어쩐지. 얘하고 부호가 같은 케이스니까 얘가 음이 되잖아요. 보세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양인데 개의 엔트로피는 음이에요. 어쨌든 합쳐서 양이 되어야만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 둘 중에 누가 커야만 해요? 개의 엔트로피 변화가 커야만 합쳐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자발적이 되려면요, 전체 엔트로피가 양이 되어야 하니 플러스인 주위의 엔트로피 크기가 마이너스인 개의 엔트로피의 크기보다 커야만 더해서 양의 값이 나와 전체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갈리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크냐에 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얘네들의 부호가 동일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음이니 주위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얘랑 반대로 양이 될 거고 얘하고 얘는 부호가 같은 경우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비자발적이 돼야 하므로 전체 엔트로피는 음이 되어야 하니 이변에는 음의 값을 가지는 개의 엔트로피가 양의 값을 가지는 주위의 엔트로피의 크기보다 커야만 이 경우는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의 엔탈피 엔트로피, 같은 개의 엔탈피 엔트로피,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면 항상 자발이거나 항상 비자발, 얘네들이 부호가 같아요? 그럼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개의 엔탈피가 양이에요. 무슨 얘기죠? 흡열이에요. 개의 엔탈피가 양이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당연히 음입니다. 열을 뺏겼으니까요. 근데 지금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가 부호가 같은 케이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도 양이겠죠? 근데 여기 자발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도 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 중 누가 커야 돼요? 개의 엔트로피가 커야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의 엔트로피가 주위의 엔트로피보다 크기가 커야만
양의 값이 나와서 자발적 반응이 되겠구나가 되는 것이지요. 맞죠?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오죠. 마지막 건 끝났죠 뭐. 얘가 흡열이에요? 주위의 엔트로피 무조건 음이에요. 열 뺏겼으니까요. 근데 얘하고 걔의 엔트로피는 지금 부호가 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나는 지금 비자발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해요. 둘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가 걔의 엔트로피 변화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음의 값이 나오니 비자발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죠? 이거 실제로 적용을 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따라왔어요. 무조건 걔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다 합쳐서 총 전체 엔트로피가 양의 값이 나와야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음 장 여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문제 좀 보세요. 가나다의 열화학 반응식인데요. 가다는 자발이라고 확정을 줘줬다니까요. 나는 비자발적인 게 확정이에요. 그러면 가 좀 보세요. 여러분 가에 델타 H1이 있는데 가의 델타 S 이게 뭐예요? 걔의 엔트로피, 걔의 엔트로피. 여러분 얘 걔의 엔트로피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봐요? 걔의 엔트로피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봐요?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네요. 제가 아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케이스 3개 플러스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1.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갈 때 엔트로피 증가. 2. 기체 분자수 증가할 때 엔트로피 증가. 3. 순수한 물질이었던 게 섞이면 엔트로피 증가. 그죠? 얘 지금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 분자수가 줄어요. 그럼 얘는요. 걔의 엔트로피는 부호가 뭐예요? 기체 분자수가 줄어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걔의 엔트로피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왜?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 분자수가 줄거든요. 이해돼요? 날아왔어요.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가는 자발적 반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걔의 엔트로피가 음인데 어떻게 자발적이 되죠? 주위의 엔트로피는 양이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걔보다 누가 컸던 거예요? 주위의 엔트로피 증가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플러스라서 자발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 얘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했어요. 주위는 어떤 경우에? 그렇죠? 발열, 따뜻해지는 경우. 즉 얘는 발열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럼 델타 H1은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 이유를 쓰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델타 S 주위가 이게 0보다 커서 자발이었던 거예요. 얘의 증가율이 얘의 감소율보다 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자발적이 되려면 주위 엔트로피가 증가해야만 하니 얘는 발열 반응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엔탈피는 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나도 해볼까요? 나의 H2? 나는 비자발적이라고 문제에 확정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비자발이 되려면 근데 얘는 걔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 분자수가 느네요. 걔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근데 왜 비자발일까요? 주위의 엔트로피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합쳐서 전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려면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얘 흡열이에요. 그럼 델타 H2는 부호가 플러스구나. 흡열 반응이니까 엔탈피가 양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 알겠죠? 이게 비자발이 되려면 걔의 엔트로피는 증가인데 비자발이니 주위의 엔트로피가 감소구나. 얘 흡열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아저씨 이해됐어? 환장하겠네. 자, 그 다음 다도 해볼까요? 다의 걔의 엔트로피. 얘 기체 분자수 봐봐요. 감소하는데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 일단 걔의 엔트로피는 음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번 반응 자발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걔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데 왜 자발일까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 중이라는 얘기죠. 더 많이.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발열 반응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엔탈피 변화가 음이라는 얘기군요. 해보니까 안 어렵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 어이구야. 이 반응식을 쭉 보아하니 뭔가가 눈에 보여요. 어라. 뭐가 보여야 돼? 가식과 다식을 잘 합치면 나식이 나올 것만 같아요. 자, 그러면 나식에는 얘가 좌변에 있으므로 제가 이놈을 좌변으로 옮기기 위해 가식에서 다식을 뺄 거예요. 가식에서 다식을 뺄 거예요. 그럼 가에서 다를 빼면요. 이놈이 없어지고요. 이놈도 없어지고요. 가에서 다를 뺐으므로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니 좌변으로 옮겨와요. 그럼 x 2y4 2xy2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상태는 뺐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다를 뺐으니 이거에서 이걸 뺀 셈이죠. 델타 H3 마이너스 델타 H1을 했더니 이 식이 나왔군요. 아, 이게 델타 H2와 같겠구나. 이게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잘 요리하면 하나의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됐습니까? 요렇게. 괜찮죠?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엔탈피와 엔트로피예요. 그럼 우리 앞 페이지 헬스 법칙만 채우고 마무리할까요? 자, 헬스 법칙 프린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까 봤던 그 반응식이다요. 가하고 나하고 잘 요리해서 얘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요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요리하면 되겠어요? 지금 SO2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데 얘는 우변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긴 2가 붙었는데 여긴 2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식에다가 곱하기 2. 주의할 점?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항상. 엔탈피까지. 가식에 곱하기 2를 한 후 나식에서 가식에 2 곱한 걸 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모두 개수에 2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나에서 가를 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요. 좌변에 누구만 남아요? O2 하나 남고요. 3O2에서 2O2 뺐으니까 얘 마이너스 붙었으니 좌변으로 이항이 옵니다. ESO2 화살표하고 우변에는 ESO3가 남으며 얘네들의 엔탈피 변화인 델타 H는 델타 H2에서 델타 H1의 2배를 뺀 것이죠. 이게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상태 안 썼는데 원래 상태 다 넣어주셔야 돼요. O2에도 기체 이거 다 넣어야 돼요. 원래 GGG 이렇게까지 써야 밑에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죠. 아하, 그러면 델타 H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델타 H를 식으로 표현했어요. 봐, 끝날 때쯤 되면 다 이제 잠이 깬다니까요. 자, 식으로 표현해서 1번 답 나왔습니다. 요게 1번 답이 되는 것이지요. 2번 델타 H를 직접 구하래요. 아니 여기 H1, H2 다 숫자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때려 넣어서 계산기 때리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요건 안 계산해드려도 되죠. 그 다음 2번 요게 이제 그 완자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 여기 잘 보시면 흑연에서 다이아로 갈 때 이거예요. 얘를 반응물로 놓고 얘를 생성물로 놓으면 O2가 이항에서 사라져갖고 흑연에서 다이아로 가는 식만 남아요 결국. 그러면 얘가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예요. 나 이거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라?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방향 통일시키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구한다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서 이걸 빼서 화살표 방향이 다 똑같으면 그냥 빼주시면 되거든요.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서 구할 수 있는데 내가 태종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 화살표야. 그럼 이 화살표의 반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구나. 이게 흑연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때의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일단 화살표만 같은 방향으로 맞추어서 계산 때리신 후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그대로 끝. 반대 방향으로 내가 최종 구해야 될 거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게 반응 엔탈피 델타 H 계산한 겁니다. 1번 답 나왔고요.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요? 이게 지금 표준 상태에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얘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면 그냥 표준 생성 엔탈피가 돼요.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얘 1몰을 만들 때 필요한 출입하는 열량이잖아요. 그럼 이 반응식이 위에 있나요? 위에 있는데 문제는 얘도 C고 얘도 C란 말이에요. 아니 누구한테서 와야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까 여러분?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와야 된다니까요. 다이아몬드와 흑연 모두 원소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합니까? 에너지가. 나주네가 안정한 거 아니에요? 뭐 흑연이 더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원소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 애들은 그중에 제일 안정한 애를 표준 생성 엔탈피 0으로 봐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놈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와야 이게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93.5kJ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 델타 H1이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가장 안정한 물질로부터 와야 되니까. 3번. 여러분 이거 리퀴드에서 기체가 될 때 출입하는 에너지 1, 2, 3 몇 번을 보시면 돼요? 이 반응에서 봐봐요. 리퀴드에서 기체가 될 때 H2O예요. 1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N2는 공통이니 여기서 여기가 됐다고 반응식을 써보면 N2는 소거돼요. 이항에서. 그럼 EH2O 리퀴드에서 EH2O 기체가 될 때 88kJ이 흡수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주의할 점은 1몰 기준으로 나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H2O 2몰 기준이라요? 그럼 88kJ의 반을 자르셔야 되는 거죠. 1몰 기준으로는 44kJ. 그리고 출입 방향을 쓰라는 게 흡수냐 방출이냐를 쓰는 거예요. 이만큼 흡수하게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이걸 반응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EH2O 리퀴드에서 EH2O 가스. 어차피 N2는 소거됐을 테니까. 이때 출입하는 열량 델타 H가 88kJ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2몰 기준 그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2로 나누면 1몰 기준식 44kJ 출입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H2의 연소 엔탈피. 여러분 이 중에서 어디서 어디로 가야 H2의 연소 엔탈피가 돼요? 자, 이것도 제가 A, B, C, D로 어디서 어디로 가야 H2의 연소 엔탈피를 나타내는 식이 될까요? 연소가 뭐예요? 얘를 산소와 반응시켜 가장 안정한 물질로 만들 때 생성되는 엔탈피잖아요. 연소 엔탈피. 그럼 H2의 연소 엔탈피식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C에서 A로 가야죠. 얘와 얘를 반응시켜 H2O가 될 때, 선생님 여기도 H2O가 되는데요? 기체잖아요. 가장 안정한 물질로 갈 때 출입하는 열량이에요. 연소 엔탈피는. 따라서 제일 안정한 리퀴드로 가야 되고요. 어차피 얘는 반응식 써보면 소거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아하 이렇게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쟤의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엔탈피인데 이 두 개의 합이에요. 문제는 얘를 반응식으로 써보면 물 2몰당 이만큼 나온다는 뜻이에요. 연소 엔탈피는 얘 수소구나. 수소 2몰당 이만큼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는 수소의 연소 엔탈피는 1몰 기준이잖아요. 이걸 다 2로 자르셔야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수소의 연소 엔탈피는 이거와 이거를 더한 다음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출이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수소의 연소 엔탈피 델타 H는 마이너스 2분의 484 플러스 88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얘를 계산하면 수소의 연소 엔탈피 킬로줄 퍼 몰까지 붙여주면 더 좋겠죠. 연소 엔탈피는 당연히 1몰 기준이니까 킬로줄 퍼 몰까지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나만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N2H4의 생성 엔탈피. 자, A, B, C, D 중 어디서 어디로 가야
N2H4의 생성 엔탈피 식이 완성됩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ABCD로 표현해봐. 어디서 어디로 가야 N2H4의 생성 엔탈피 식이 돼요? 이 항에서 소거되는 거 빼고 생각해봐요. 가장 순수한 원소 물질로부터 얘를 생성하는데 출입하는 열량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이거 소거될 거잖아요.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로 쓰면 O2 소거되고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얘를 생성할 때 출입하는 열량. 이게 얘의 생성 엔탈피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딱 개수도 N2H4 1몰로 맞춰져 있네요. 그럼 이걸 구하면 되네요. 얘의 생성 엔탈피. 근데 이 값은 623에서 484와 88을 뺀 값이죠. 그래서 623에서 484와 88을 빼고 이때 얘는 위로 올라가서 흡수하는 엔탈피이기 때문에 부호는 얘를 뺀 다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빼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음의 값이면 이게 음의 값이 나오면 아하 이만큼을 흡수해야 되니까 얘는 흡수니까 무조건 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화살표가 아니라 얘네들의 차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까지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얘를 계산하신 후 이게 얼마냐? 그러면 얘 흡수 엔탈피 얼마가 나오겠지? 생성 엔탈피 됐습니까? 근데 무조건 양이 나오겠죠. 623이 더 크니까 화살표가.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자, 표준 생성 엔탈피. 얘 분해 엔탈피요? 여러분, 분해 엔탈피가 뭐라고요? 얘를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 분해할 때 출입하는 열량이죠. 그것도 1몰 기준. 그러면 분해 엔탈피와 표준 생성 엔탈피는 정반응과 역반응 관계 아니에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에서 얘를 만들 때 출입하는 열량이 표준 생성 엔탈피라면 거꾸로 얘를 분해할 때가 분해 엔탈피니까 결국은 얘네 정반응 역반응 관계라서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9잖아요. 그럼 분해 엔탈피는 이거의 역반응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킬로줄 퍼 몰. 왜? 정반응과 역반응의 엔탈피는 부호만 반대인 관계니까요. 됐어요? 그 다음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 자 여러분, 내가 엔탈피 구하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3개를 배웠다. 기억납니까? 엔탈피 구하는 방법 3개를 배웠다. 그 중에 주어진 조건이 표준 생성 엔탈피이기 때문에 나 표준 생성 엔탈피 방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지면 이 반응의 엔탈피 어떻게 구해요? 생성물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서 구했었어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얼마예요? 9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33이에요. 근데 이런 게 2몰 개수가 2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나옵니다. 계산기 때려보세요.